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지공께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묘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해서 오늘 사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중지공께는 땅에 관한 거죠. 자연은 땅이고 덕은 실어줌, 포용함, 기름 그런 뜻이 있었어요. 자, 사묘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역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중도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 삼효는 효가 중도를 지나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묘에 대해서는 조건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조건이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자리라는 것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자리는 처신하는 직분, 분수에 해당됩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표현을 해보면은 자, 자리라는 것은 처신하는 분수가 되기 때문에 초효부터 상효까지 어느 효에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묘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요 세 번째 해당되죠. 세 번째 효에는 중도를 지나쳐서 있기 때문에 중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효에 해당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육삼은 함장가정이니 혹종왕사야 무성유종이니라. 자, 육삼은 사묘는 육이라는 것은 음을 표현하고 삼은 세 번째 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삼은 아름다움을 머금고 굳게 지킬 수 있으니 혹 왕의 일에 종사하게 되면은 이룸은 없어도 마침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상에 말하였다. 상은 효사는 주공이 쓴 것이고 주공이 쓴 것에 대해서 공자께서 해설을 다른 부분이 상에 해당됩니다. 상전에 말하였다. 아름다움을 머금고 지킬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혹 왕의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것은 지혜가 밝고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걸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요, 자리는 음에 해당되고, 그죠? 덕은 양이 됩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요, 요 사묘에 해당되죠. 그죠? 사묘라는 것은 뭐예요? 음으로서, 자, 음으로서 양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덕과 양덕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음덕과 양덕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강대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함장가정이니 할 때 그 장자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장이라는 것은요, 장이 있기 이전에 먼저 문이 있습니다. 문이 이루어진 것을 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한자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표현을 보면은요, 음양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이 문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문체가 난다, 천문 이러면 하늘의 문체가 난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죠? 문체가 난다는 것은 음양이 섞여 가지고 빛을 낼 때 문체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문체가 하나의 장, 하나의 어떤 완전한 장을 이루었을 때는 빛날 장자를 써서 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보면은요, 음양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문체라고 하고 문체가 이루어진 것을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사묘에서 장, 아름다움을 머금고 있다는 것은 음양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보면은요, 여기서 자리는 양의 자리고 그 다음에 양의 자리인데 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양의 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제 음양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음양이라는 것은요, 길어서 말했을 때는 음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주역을 읽다 보면은 음양, 강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양이나 강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기를 둘로 나누었을 때를 음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기가 있으면 반드시 질이 있거든요. 질을 둘로 나누었을 때를 강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역을 읽다 보면요. 음양이니 강류니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또 한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음양으로 나누었을 때는 군자, 소인 이렇게 주역에 많이 표현됩니다. 또 짐승에 대해서도 많이 나거든요. 빈마라든가 뭐 암컷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날짐승을 음양으로 나눴을 때는 자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길짐승, 기어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을 음양으로 나눴을 때는 빈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그거를 한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주역은 음양의 도라고 그러는데 음양의 도를 가지고 짐승도 표현할 수가 있고 기로 표현한 데도 있고 질로 표현한 데도 있고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양을 가지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기를 가지고 둘로 나누었을 때를 음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을 가지고 둘로 나누었을 때를 강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음양으로 나누었을 때는 군자와 소인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날짐승, 그죠? 날아다니는 새 날짐승을 음양으로 나누었을 땐 자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암컷 자, 수컷 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기어다니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있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을 음양으로 나눴을 땐 빈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암컷 빈, 수컷 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주역에는 이런 단어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구삼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아름다움을 머금고 굳게 지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아름다움을 먹었다는 것은 문체를 이룬 것을 가지고 있다. 음양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지킬 수 있으니 혹 왕의 일에 종사하게 되면은 이룸은 없더라도 마침은 있는 것이다. 이룸은 왜 없나 하면은요.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공을 자처해서는 안 되고 천자에게 공을 돌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상전에 말했다. 아름다움을 먹고 지킬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베풀어야 하는 그런 자리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사면은 네 개에서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천자를 도와서 베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왕의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러나 하면은 지혜가 밝고 광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다음 효로 사효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육사는 관랑이면 무구며 무엘이라. 상할 관랑무구는 신불에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상당히 단어가 어려워요. 낭자 같은 거죠. 낭자는 주머니 낭자라고 합니다. 우리 그 꽃도 보면은요. 주머니, 돈주머니처럼 생긴 거를 금낭하라고 그럽니다. 주머니 낭자에. 근데 우리는 돈주머니는 꼭 묶어 놓잖아요. 돈이 나갈까 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효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주머니 입구를 묶듯이 돈을 집어넣고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주머니를 꽉 묶잖아요. 그죠? 주머니 입구를 묶듯이 하면은 허물이 없으며 칭찬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상할 주머니 입구를 묶듯이 하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조심하면 해롭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사효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나 하면은요. 사효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임금의 바로 밑에 자리에 있습니다. 예전에요. 임금들이 처음에는 관을 쓸 때 관에 벼슬이 없었습니다. 벼슬이 없었는데 회의를 하는데 아무도 신하들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임금한테 잘못 보이면 목이 달아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임금이 웬만한 건 보이지 않도록 관에 수술을 달기 시작하고 기거리를 했던 겁니다. 눈에 좀 덜 보이게 하고 귀를 무겁게 해가지고 작은 소리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에다가 수술을 눈까지 코까지 달고 귀에는 무거운 귀걸이를 해가지고 신하들이 마음대로 자유 토론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때 그런 지혜가 있었죠. 그죠? 자, 주머니 입구를 막듯이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재주와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임금 앞에 가가지고 자기 재주와 지혜를 자랑하게 되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을 묶듯이 지혜와 저게 있더라도 묻지 않았을 때는 먼저 얘기하면은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걸 한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사효에서 주머니 입구를 묶듯이 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진 재주와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임금이 먼저 물어왔을 때 임금에게 말씀을 올려야 되지 먼저 해버리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공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효는 칭찬이 많은 효고 사효는 두려움이 많은 효다. 공자는 이미 그렇게 시빅에서 그런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공자는 신하가 되어가지고 신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특히 사효나 사묘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연 설명을 잘 해놓으셨죠. 사효는 보면은 임금, 사효는 바로 위에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 자리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다 보이고 들리니까는 주머니 입구를 묶듯이 꽉 막고 있다가 임금이 물어왔을 때 의사를 개진하면은 괜찮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는 다구요. 이는 칭찬이 많은 자리지만 사는 다구라. 이는 다예요. 칭찬이 많은 자리지만 사는 뭐예요? 두려움이 많은 자리니까 항상 뭘 해야 된다?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이라는 것은요 가까우면서도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멀리 있는 사람과는 뜻이 맞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우면서도 뜻이 맞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흉하게 되고 해치게 된다. 이것도 또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공자님은 우리가 주역을 읽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잘 오랫동안 지킬 수 있냐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설명을 계속 부연해서 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시빅에 해당됩니다. 그죠? 10가지 도움이 되는 말을 부연 설명이라든가 어려운 말에 대해서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 잘 되게 해가지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자가 만든 시빅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문장으로 한번 공자의 표현을 해볼까요? 큰일 났네. 안 지워지는데요? 아, 그거 몇 번 눌렀어요? 봐봐요. 아, 몇 번 눌렀는데. 자, 공자의 표현을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은 서로 뜻이 맞지 않아도 해치거나 그런 일이 없지만은 가까이 있으면서 뜻이 맞지 않을 때는 서로 해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을 이 사효에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하, 사효는 오효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인정은 자, 공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지만 가까이 있으면서 제일 가까운 게 누굽니까? 부부라든가 부모 자식이라든가 그렇게 되고 나라에서는 임금과 신하, 사효와 오효가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뜻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서요? 흉하게 되거나 혹 해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더욱더 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친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친친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친하고 그다음에는 친친을 하고 그다음에는 뭐 애인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먼저 친함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좀 상관없는 멀리 있으신 분도 사랑을 하고 그다음에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식물이나 천지 만물을 한 마음으로 여기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공자님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멀리 있는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친하지 않으면 해치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4효를 마치고 5효로 넘어가겠습니다. 5효는 또 상당히 중요한 글이 많습니다. 그죠? 5효는 뭐예요? 윗자리에 있으면서 중도가 있는 자리예요. 그렇지만 또 공깨는 또 다른 깨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근깨라는 것은 공깨를 대비시켜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깨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공깨는 임금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신하처럼 대처해야 되는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호는 황상이면 원길이라. 글은 짧지만 상당히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상활, 항상 원길은 문제 중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6호는 황색 치마처럼 대처하면, 우리 주역이라는 것은 상황 설명이 나오고 대처 방법이 나오고 결과가 나온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황색 치마처럼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호의 임금 자리지만 6호가 임금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황색 치마처럼 대처하면 크게 길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상전에 말하였다. 황색 치마처럼 대처하면 크게 길하다는 것은 문체가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이거를 하나씩 분석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황색 치마라는 것은요, 5효가 임금의 자리지만 이거는 근깨와 공깨를 대비시켜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신하의 도로 낮추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곧 뭐예요? 분수를 지켜야 함을 말한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지켜야 된다. 임금의 자리지만 임금의 자리로서 처신하지 않고 신하의 자리로서 처신한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방색에서 보면 황색은 중앙에 해당합니다. 우리 오방색을 한번 볼까요? 자, 오방색을 보면은요, 동쪽에는 청색이 배치됩니다. 남쪽에는 적색, 붉을 적자에서 적색이 배치가 되겠죠. 중앙에는 황색이 배치됩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백색이 배치되고 북쪽에는 검은색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황색을 여기서 쓴 것은 5효가 위에 께 중에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황색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황색이라고 썼고, 상자는 위에 있는 것을 저고리라고 표현을 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치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치마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중도를 가지고 치마는 아래 있죠. 낮추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5효는 임금의 자리지만 중도를 가지고 겸손했을 때 원길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겸손하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은 공깨를 설명할 때는 항상 대비시켜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부모 그러면 누구예요? 아버지를 대비해서 엄마를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늘을 얘기하면 땅에 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땅이 하늘보다 먼저 앞서면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깨는 땅에 대비시켜서 임금의 자리라도 어떻게 해요? 중덕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추었을 때 크게 길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길하다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길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죠? 대길하다, 크게 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원길이 있습니다. 원길이 가장 좋은 거에 해당됩니다. 원길은 뭐예요? 선하게 하면서도 크게 길하다. 대길은 그냥 길함이 큰 거고, 그죠? 이거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크게 길한 게 되니까 원길이 가장 선한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호를 황상이면 원길이라 하고 조건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죠? 문체가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요 5효는요, 양의 자리. 자, 문체가 있다는 것은 조금 아까도 설명했듯이 음양이 섞여 있을 때를 문체가 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렇다면 5효는 음이지만 자리는 양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음양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문체가 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문체는 음양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문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문체가 완전히 한 장르로 이루어진 것을 장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장이라는 것은 보면요. 빛날 장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체와 장에 대해서는 하나는 이제 막 섞여가지고 빛이 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빛이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보기 좋은 조화된 상태를 갖다가 장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조화가 됐을 때는 다 빛이 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5효를 마치고 6효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륙은 용전우야하니 상륙은 용전우야하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상활용전우야는 기도궁야라. 자, 상륙은 용이 어디서 싸워요? 덜에서 싸우니 집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덜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덜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렇다. 상전에 말하였다. 용이 덜에서 싸우는 것은 그 도가 궁하기 때문이다. 자, 요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용이 덜에서 싸운다는 것은 외계의 마지막이니까 덜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보면은 도심이 있고 교회가 있고 덜이 있잖아요. 이 6효를 보면은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피가 뭐예요? 그 피가 검고 누렇다는 것은 음양이 순음이 끝까지 가면은 안에서 양이 잉태되고 그다음에 양이 끝까지 가면은 안에는 음이 잉태됩니다. 그래서 6효까지 가면은 그 안에는 양이 이미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음양이 같이 싸우는 것을 표현했는데 현이라는 것은요. 현이라는 것은 양을 표현한 겁니다. 양의 기운을 표현해서 여기 금을 현자가 아니고 가물가물하다 현 그런 뜻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가물가물하듯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그 도가 궁하다 그런 것은 이제 음의 도가 궁하고 양으로 시작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황이로다. 그 피라는 것은 다 음양이 다 다친다. 누구든지 욕에 나왔을 때는 다투거나 잘못되면 한쪽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 다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피가 현황이로다. 음양이 모두 다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육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근깨와 공깨는 순음과 순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효만 있지 않고 그 부연 설명하는 용육과 용구를 놓았습니다. 여기서는 음은 용육을 표현했고 양은 용구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용육은 이영정하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상활, 용육 영정은 이대종야라. 자, 그거를 해석해 볼까요? 순음으로 된 공깨를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요. 오랫동안 정도를 굳게 지켜야 이롭다. 음은 나중에 가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렇지 말고 끝까지 정도를 굳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전에 말하였다. 순음을 쓰는 방도가 정도를 굳게 지켜야 이롭다는 것은 마침을 성대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침을 성대하게 하는 거냐 하면은요. 공깨의 정도는요. 뭐를 표현하냐면은 유순하면서도 구셈을 공깨의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깨의 정도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근깨의 정도는 강하면서도 구셈을 표현하고 공깨의 정도는 순하면서 구셈을 공깨의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 표현을 해볼까요? 자, 근깨의 정도는요. 강하면서도 굳센 거고 공깨의 정도는 유순하면서도 구셈을 표현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중깨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